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 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네. 30%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네네네. 오지 않을까요? 예. 지금 그 K 엔비디아가 지금 그 뉴스의 중심에 올랐어요. 그 유튜브 채널을 지금 민주연구원 지금 박진영 부원장께서 보냈잖아요. 네네. 거기서 하는 거라면서요. 네네. 그 일반 국민들하고 이제 뭐 대화하듯이 하면서 네. 질문 받고 아이디어 내고 하는 네. 형식으로 아주 좀 자유롭게 하는 과정에서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평소 소신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예. 특히 이제 그 기업을 공적 영역과 민간의 시장 자율의 영역에 맡기는 부분들을 섞어가지고 예.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자라는 예. 그런 식의 하나의 경제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그 국민의힘하고 이준석 그 의원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지금 맹공을 퍼붓고 있어요 지금. 이준석 의원은 사실 그런데 칠불사나 이런 데서는 그거 지금 잘 기억 안 난다고 하고 거기서는 모르쇠를 지금 입닫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그냥 굉장히 또 뭐 하여튼 계속 맹공을 퍼붓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문제를 삼는 게 이재명 대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혁신적인 기업을 새로 하나 생기면은 그게 어떤 한 개인 아니면 대주주의 모든 성과로 독점적인 이익을 갖고 가게 하지 말고 국민들이 한 30% 정도로 거기를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은 그거로다가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저 국민의힘 쪽이나 그쪽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 기업에서 지분을 갖다 30%를 뺏어갖고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다. 지금 핀트가 완전히 엇나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지? 핀트가 엇나갔다기보다는 그쪽으로 악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이미 국민이 K 엔비디아가 생겼다고 쳐요. 예. 그런 기업이 생겼으면 이미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또는 국가가 30%는 예시입니다. 예.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초기 그것도 단계에 아니면 투자를 한 거. 했거나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해서 이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커서 엔비디아처럼 커졌다. 네. 이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정부 지분이 됐든 국민 지분이 됐든 그만큼의 혜택을 국민이 보는 거고 예. 그 수익으로 인해서 뭐 국민을 위해서 다양한 공공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혜택이 다 국민들한테 돌아가고 직접 배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다른 어떤 수혜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죠. 어쨌거나 그런 공공의 수혜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이거를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는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멀쩡하게 그냥 정부 투자도 없이 성장한 K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면 정부가 그 지분을 30% 뺏어오겠다. 그렇지. 어. 그렇게 해서 이게 말이 되냐? 어. 이렇게 그건 말이 왜곡해서 안 되지. 공격을 하고 있는 말이 거거든요. 안 그 강탈이지. 그건 공산당도 그렇게 공산당도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가 이건 다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우리도 투자공사라든가 있고 그리고 뭐 싱가포르나 아니면 스웨덴이나 뭐 저 북부 이런 데도 예. 국부펀드 다 운영합니다. 아랍도 그렇죠. 운영하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나라가 초창기 스타트업이나 기술기업에 다 투자해가지고 예. 이게 크면은 당연히 거기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쿠팡 있잖아요. 예. 쿠팡도 보면은 아랍 계열 중동의 펀드들 투자 엄청나게 받았어요. 손정희 회장 투자도 많이 받았지만 예. 얼마나 아랍이나 이런 데 국부펀드 돈 많이 벌었을 거였습니까? 예. 그럼 그렇지. 아랍 왕이 이재명 대표처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에서 엄청나게 하는 게 약간 퍼센테이지는 다릅니다만 제3세타 방식이라는 것이 예. 지방 공기업들이 합니다. 예. 예를 들자면 어디 뭐 시골에 특산물, 농산물 조합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농민들끼리 모아서 조합해서 돈을 투자를 못해.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자체에서 한 49% 투자하고 민간이 51% 정도 투자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민간에서 나는 것은 민간에서 다 갖고 와요. 근데 공공에서 나는 건 또 어떻게 하냐. 이걸 또 조합원들한테 또 나눠줘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지자체 주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 공공이 사전에 투자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예. 이게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이겁니다. 새로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최첨단 그 신성장 산업을 만드는데 정부가 30%를 국부펀드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민간이 70%가 들어옵니다. 경영권은 70%를 가지고 있는 민간이 운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30%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주식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회사 이익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이 30%를 국민주 형태로 국민들에게 공모해서 나눠줍니다. 정부가 국부펀드였기 예.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은 국민주를 가지잖아요. 예. 그러면 글로벌 대기업의 국민주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성과 이익이라든가 주주 배당을 가지게 되면은 예. 국민들은 엄청 이익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본주의의 기본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처럼 연식이 된 사람들은 압니다. 한전 국민주, 포스코 국민주 옛날에 다 모집했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사회주의라 그러면 박정희가 사회주의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이준석, 특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갖다가 법인세 지금 걷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럼 30%의 지분을 국민한테 배분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다 이렇게까지 펌해를 하잖아요. 기업의 사실- 투자 의지를 북돋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도 그렇고 엔비디아를 뭐 예를 들었으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그 AI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도 막단 장치 산업이잖아요. 특히 반도체는 막단 무한 투자를 요구하는 장치 산업이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버거워, 하이닉스도 버거워해요. 그만한 계속 투자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삼성전자 공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와주잖아요. 막단 세액 공제해주고 이게 보조금이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외국 기업들은 전부 다 외국에서는 그거 삼성전자의 간접적인 보조금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국민들 세금 모아서 저쪽에 세액 공제해서 깎아줘서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죠. 실제로 국민들이 그만큼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꼭 필요한 기업이다 보니까는 세금 갖다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저기 지금 기업 투자 의지를 막 꺾는다고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자는 게 AI 만들자는 거잖아요. 예. AI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오픈 AI가 만든 챗 GPT입니다. 예. 챗 GPT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었을까요? 100조 원이 넘게 예,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럼 AI 네이버, 뭐 카카오, LG AI 예. 100조 원 있어요? 투자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 정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정부가 지원해서 기업이 투자할 여력이 없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 여력을 북돋아 주는 건데 그거를 기업 투자 의지를 꺾는 아이디어다? 그러면 정부 투자하지 말까요? AI 개발하지 말까요? 아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을 마저 이어간다면은 삼성전자에 그만큼 국민들이 필요한 기업이다 보니까 세금을 통해서 지원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치 산업이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막대한 그 삼성전자의 성과의 과실을 국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국민들한테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삼성 일가가 독점하죠. 삼성 일가의 완전히 거의 전부를 그 성과의 과실을 삼성 대주주 일가가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이걸 그럼 또 해야 되겠냐 이거지.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건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네. 이걸 왜 국민들이 다 도와줬는데 그걸 성과의 과실을 그 기업이 다 갖고 가느냐. 네. 이러지 말고 국민들이 30% 정도는 국민들이 직접 투자를 해도 되고 아니면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 펀드 형식으로 해서 지불해서 나머지를 이재명 대표가 늘 말하듯이 기본소득 형식으로 다 그 배당을 이익을 갖다 나눠줘도 되고 기본 주식인 거지. 어. 표현하자면 이제. 국민들이 다 같이 그 성과를 갖다 나누게 해줘야지 왜 지금처럼 또 삼성전자 그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 여태까지 많은데 네. 삼성이 혼자 투자했다면 제가 말 안 하겠어요. 네. 막대한 정부의 지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공공의 지원이 네. 네. 공적 자금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잘 되면 그걸 왜 삼성이 혼자 다 갖고 가냐.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오히려 이제 정경유착이고 네. 예, 전체주의인 거예요. 이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돈 낸 사람이 정부가 돈 많이 맞아요. 냈잖아요. 돈 낸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찾아가겠다는데 네. 이거야말로 지극히 자본주의의 원칙 중의 원칙인 거죠. 그렇죠. 예. 아니 미국도 반도체 투자하면은 시설 지원해 주잖아요. IRA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통신산업 한국의 통신산업. SK텔레콤 지금도 정부 지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광케이블 깔 때 그거 다 정부가 초창기 다 해준 거 아닙니까? 김대중 정부 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게 무슨 사회주의예요. 정부가 시설 투자를 민간이 여유가 없으니까 예. 해준 거죠. 오히려. 이거를 오히려 못 박정희 씨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오히려 못하게 한다는 거는 막대한 국민 세금은 국민 세금대로 투입을 해주고 그걸 재벌 오너들 일가들한테 독점시키겠다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이거야말로 무슨 뭐 독재 정권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준석, 특히 이준석 의원이 굉장히 저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반발을 하던데 이준석 의원이 모르지는 않는다고 봐요 저는. 완전 왜곡이에요. 아주 똑똑한 완전 분이니까 왜곡이에요. 당연히 알거라고. 알면서도 그러니까 저걸 갖다 법인세 정말 나쁜 걷는데도 사람이야. 불구하고 이걸 국민한테 이걸 뜯어가느냐. 네.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럼 삼성전자가 세금을 통해서 어쨌든 세금이라는 게 부의 재분배 역할을 네. 하는 거니까 세금을 그럼 충분히 우리나라 법인세 24%를 다 내느냐. 네.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 가지 아까 말했듯이 국가가 여러 가지 삼성전자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여러 가지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잖아요. 투자했다고 해서 투자 세액공제, 많이 했다고 해서 고용 세액공제, R&D 했다고 해서 또 R&D 세액공제도 우리나라 전체 세액공제 절반은 삼성전자가 갖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고. 자, 그러면 삼성전자 그 많은 공공의 그 지원을 받으면서 법인세를 그럼 24%를 다 내느냐. 다 내면 그걸 통해서 어쨌든 세금에 국민들한테 뭔가를 재분배를 해주는 역할을 하겠지만은 세액공제 그렇게 받다보면 실질적인 내는 실효세율은 한때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14%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깎아주다 보니까 인천의 주물공장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데 세율 자체로는 인천의 주물공장보다도 더 낮게 냈던 적이 있었어요. 이준석 의원이 그걸 모르고 저런 말을 하겠느냐. 완전 왜곡이죠. 저게 자 법인세들을 모자 30% 국민에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30%를 국가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야기를 반대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나저도 원래 국부펀드나 이런 데 투자 방식 보면 30% 아니면 50%가 들어가요. 50% 들어가는데 이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정부 지분이 희석되죠. 예. 희석돼서 이제 마지막에 한 30%, 20%, 1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똑똑한 분들이는 그런 구조도 다 알아요. 근데 30%가 왜 30%인지도 대충 눈치챌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이렇게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격하는 건 맞지 않고 지금 전문가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예.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 나도 이재명 대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지금 다 알아듣겠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정부가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잘 선별해갖고 선순환이 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육성이 빨리 돼갖고 이 모든 과실이나 혜택이 국민들한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걸 지금부터 설계해야지. 나중에 가서 진짜 엔비디아 나왔는데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예. 엔비디아 빡 생겼는데 그때 가갖고 정부가 그거 우리 몇 프로는 우리 거니까 줘 이러면은 그게 되겠냐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설계하는 게 맞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치권에서 논의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상대방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서로 까기만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 하면서 전문가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여당, 그다음에 민주당까지 해가지고 AI 지원센터를 그 광역시도에 거점을 지으려고 해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그 AI 지원센터를 지어가지고 민간에 줘버렸다. 그걸 30% 지분을 받고 그러면 이게 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상법 개정 문제, 금방 말씀하신 이런 엔비디아 같은 기업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AI 대기업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이 이제 곧 가시화되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데 네네. 사실 고개가 좀 갸웃갸웃하는 정책도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네. 부분도 우리가 말을 해줘야 돼.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근데 지금 이 국민 K 엔비디아 뭐 이런 예를 들어서 30%를 갖다 국민한테 나눠주자. 이거는 정말 두 손 들어서 박수 쳐주지. 이런 게 진짜 시장 자본주의거든요. 세부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운을 띄우는 거거든요. 이런 상상도 가능하다. 아니 이거 박정희가 했던 거고요. 네. 박근혜가 했던 창조경제도 똑같은 거예요. 박근혜가 했던 창조경제라는 것이 대기업에 시도 하나씩 맡아가지고 투자해라. 그럼 정부가 지원해줬다 이거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때 박근혜 때 그거하고는 좀 겉으로 봐서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왠지 제 수준에서 이제 박근혜 갖다 붙이니까 좀 이상하게 그래서 제 수준에서 근데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2월인가 한 달쯤 전에 뉴스공장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 비슷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 우리가 안 갈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거 아니냐. 기업이 혼자 투자하기도 못하고 불가능하고 정부가 여기 같이 투자하는 것도 정부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정부도 재원이 좀 부족하다. 네. 민간이 여기 같이 가서 그 기회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이재명이 옛날에도 성남시장 할 때도 뭔가 정책을 말하면 실현이 가능한 정책을 말해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광고를 열광했었잖아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전 그때 그 모습이 보였어. 이게 흥묘백묘인데요. 네. 사실 이재명 대표의 K 엔비디아 이거는 진보가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진보나 좌파들이 왜 국가 예산을 가지고 민간 사업장에다가 30% 투자해주고 하느냐 비판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아까 그래서 뉴스 공개에서 그때 발언했던 거, 그때 저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연간 300조 가까이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이젠 그 수입해서 쓸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럼 결국 태양, 바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를 키워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기회를 국민들한테 나누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재정으로 하거나 개인 펀드에 자본에 하거나 국민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재정에는 이제 투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간 소득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성장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기회도 공정하게 결과 배분도 최대한 공정하게 하면 조금씩 완화해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저 때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 격차가 이 구조화된 격차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 격차를 해소시키는 거는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있는 사람들 거 뺏어다가 없는 사람한테 준다는 건 빨갱이 공산당이나 하는 일이지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격차를 만드는 그 앞단에 있는 격차를 만드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는 이건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렇게 기회를 주자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았으면은 저런 큰 대규모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는 있는 자본들이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지. 개벌이 독점했죠.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어떤 장치 산업이나 어떤 꼭 국가가 해야 되는 대규모 투자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거기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하자. 있는 놈들만 있는 놈들만이라는 말은 취소. 있는 분들만. 자본만 그 기회를 독점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이제 종식시키자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돈을 버는 방법은 새롭게 성장하는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네. 하잖아요. 이런 기업이 이제 저평가됐을 때 거기에 투자하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건데 이 기회는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그렇죠. 네, 힘있고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걸 독점해 왔다는 맞아요. 거예요. 이거를 네. 개방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이재명 대표. 맞아요. 그게 시장 경제예요, 그런 게. 저는 이제 정책을 전략화하는 이재명 대표의 탁월한 뭐 표현이 저보다 형님인데 제주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이전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주주배당이잖아요. 그렇죠. 주주배당이 햇빛연금으로 이야기를 했고 예. 이것도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예, 이재명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발끈하는 거야. 이게 사실 보편적 주주배당이에요. 보편적인 국부펀드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단순해지는데 그걸 아마 저는 이 경제를 선점해가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슈화시키고 퉁퉁퉁 치고 나가기 위해서 용어도 새롭게 만들고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짐작도 한번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하는 그 아까 K-엠비디아 뭐 이런 국민 모두를 다 같이 잘사니즘, 먹사니즘을 넘어서 지금 다 같이 잘사니즘으로 간다는 건 저도 그러니까 박수 쳐주고 저게 맞는 거다. 진작 저렇게 갔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몇 가지는 좀 그게 제 과문한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상속세 감세 정책하는데 일단 상속세를 끄집어냈잖아요. 네. 기존에 이제 상속세 그러니까 저 말은 그 말이에요. 배우자가 죽었는데 그럼 그 슬픔도 그런데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런 그 상속세 내려면은 그 물려받으니까 어쨌든 배우자든 자녀든 그 아파트를 상속세를 내려면 그 아파트를 팔아야만 소득이 마땅치 않으니 팔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거는 막아주자 해서 기존의 이제 상속세 기준을 10억 원이었는데 지금 10억이잖아요. 공제액이 10억까지는 세금 안 냅니다. 상속세. 실제로는 저거보다도 더 많이 그 공제 여러 가지 절세 혜택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10억을 지금 18억까지 올려주자라는 거거든요. 뭐 한동훈은 저기다 한 솔 더 떠서 18억 받고 2억 더해서 20억으로 지금 올리자 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약간 좀 물론 필요할 중도층의 표를 갖고 오는 거는 저게 효과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18억 원을 물려받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지금 10억 원도 사실 많은 것 같은데 18억 원을 물려받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냐? 이게 맞느냐? 물려받을 아파트가 18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집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이제 마용성급 정도 되는 아파트가 저 정도 하지 않나요? 근데요,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제 정책실장했던 분한테 좀 수업을 들었어요. 예. 이야기인즉슨 한 18억 정도 돼도 그 구간을 배치하면요, 실제로 얼마 안 된대요. 얼마 안 된대. 상속세가 불과 얼마 안 되고 거기서 또 그 말씀하신 저 감면해주는 예. 다양한 어떤 이 경우의 수들이 그렇죠. 존재한답니다. 예. 즉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 가지고 세수 확보에 기여되는 수준들은
정말 극소수 재벌이라든가 큰 부자들 외에 중산층들 별 기억이 없대요. 중상층들도 별 기억 없대요. 현실은. 그런데 저걸 왜 지금 더 그러니까 깎아주겠다고? 이른바 이제 중도화 전략이기도 네. 하고 이 중상층들에 보내는 어떤 신호기도 하다.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18억짜리 집이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중산층이에요? 중상층이죠. 그러니까 그냥 상층 아니에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아니, 워낙 비싸기 네. 때문에 이게 약간 심리적인 것 같아요. 보면 항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 물론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런 데 사는 사람들도 자기를 그렇죠. 상류층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타워팰리스 이런 데 살아도. 예. 예. 나는 저기 용산 막 유엔 빌리지에 막 거대 저택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서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먼저 좀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저는 소위 이제 상속세 공제 확대도 감세 정책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감세는 사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저도 경제학도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다시 그걸 되돌리면 증세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저항이 반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세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도 저 상속세 공제액을 좀 올리자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고뇌에 찬 결단일 거란 말이에요. 많이 생각을 하고 그냥 네. 물가도 많이 올랐고 하니까 좀 예. 낮춰주자 이런 거였을 텐데, 한동훈 대표가 저기서 나는 더 올릴 거야 예. 라고 저 20억 원으로 그냥 해버리겠다는 건 굉장히 좀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최고 세율까지 지금 깎아버리겠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누가 더 포퓰리즘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그 김기현 변호사 이야기를 이어서 이야기하면 저는 정치학자죠. 정치학도인데 정치학도의 입장에서 보면 증세는 가능하면 안 해야 됩니다. 표를 위해서는. 예. 역으로 그렇게 접근하는데 10억이냐 18억이냐 20억이냐 하는 것은 임의의 기준입니다. 왜 10억입니까? 왜 18억입니까? 왜 20억입니까?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잖아요. 예. 우리 재정 건전성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뭐냐, 이거는 사회적 합의인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 합의고 정치의 영역으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음. 물론 기본적인 자료라든가 백데이터는 기재부에서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부자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대학생들은 미래의 노동자니까 노동조합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학생들이 다 싫어요. 예. 왜? 실제로 내가 노동자가 되겠지만 난 노동자보다 자본가가 되고 싶어. 출세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이 상속세 문제를 인하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10억 못 갖고 있어요. 18억도 못 갖고 있어요. 그럼 난 죽기 전까지 18억 이상을 모아야겠어.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라는 어떤 자본주의적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저는 시장,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율성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표에도 도움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데 저게 지금 어쨌든 그렇게까지 급한 문제냐. 18억 원을 물려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걱정해 줄 정도로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사회냐, 한국 사회가. 당장 삼시세끼를 걱정한 국민들이 지천인데 18억 원 물려받는 사람들을 세금을 깎아주는 게 지금 그게 그렇게 급한 문제인지,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 문제를 꺼냈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그 가요. 솔직히 부분은 이해가 안 말씀드린 가요. 것처럼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네. 단순 정치적 합의가 아니고 우리 계층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는 앵커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에 조명다는 게 중요하냐, 사회적 약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죠. 철학적 예.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논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부장님 말씀하신 거에 아까 저는 또 동의하는 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레토릭 일종의 예, 그런 거라는 게 사실은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죠. 그 예. 주변에 상속세 내는 사람 거의 없어. 네, 그래서 사실 저대로 뭐 네. 공제를 확대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사실 전체 세수는 크게 뭐 네. 변화가 있지는 않고 오히려 뭐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뭐 부가가치세 그렇죠. 예, 네. 이런 데를 손질하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건을 던진 거는 그냥 이제 중산층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상속세는 제가 고개가 약간 갸웃갸웃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게 근로소득세 문제였잖아요. 근로소득세 이거 감면시켜준
받자는 거. 그 동의하실 거 아니에요? 100% 동의합니다. 진짜 했어야 돼 이거는.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소득이라는 게 노동소득, 땀 흘려 네. 일해서 버는 노동소득이 있고 음. 그다음에 돈을 버는 자본소득이 있잖아요. 네. 노동소득에 대한 그 월급쟁이들 과세는 추상 같습니다. 네. 짤 없어. 그런데 돈을 버는 돈을 굴려서 버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 무슨 자본소득이냐 말한다면 제가 반문하진 않겠어요. 네. 어쨌든 그건 기득권의 소득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세가 너무나 관대하거든요. 요즘 그나마 올라갔다 해도 단적으로 예를 들어 주식 투자해서 1,000만 원 벌었다. 우리 세금 한 푼도 안 내잖아요. 미국에서 1,000만 원 벌면은 양도소득세를 165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럼 그것만 보더라도 요즘 뭐 주식 투자가 무슨 이게 기득권의 투자냐 이렇게 말하지만 1,400만 명이 한다고 하지만은 네. 누가 뭐래도 주식이나 부동산은 돈이 있는 사람들의 소득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한 푼도는 아니지만은 너무 이렇게 관대하면서 월급쟁이들 땀 흘려 일해서 오는 진짜 그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잔인하냐. 네. 이건 진짜 깎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깎여진 그 세금으로다가 삼겹살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돈이 돌게 만드는 경기를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필요한 감세 정책이잖아요. 네. 네. 내가 말이 너무 많았나? 네. 예. 경제 전문가시니까 저희보다 그렇죠. 사실은 땀 흘려 번 돈에 대한 세금이 왜 소위 말하면 노동으로 벌지 않은 주식이라든가 막 이런 걸로 그냥 들어온 이자 네. 소득이나 그런 거보다 더 높으냐. 예. 이거에 대한 철학적 문제제기는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예. 사실은 국제 경제 체제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냥 그렇다고 자본소득세를 올릴 수가 없는 것이 자본은 전 세계를 그냥 쉽게 막 돌아다닙니다. 예. 근데 근로소득하는 그 근로자들은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지 못해요. 우리가 뭐 홍콩이 소득세 무지 싸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홍콩으로 다 취직해 이민가 이러진 않잖아요. 한국에 계속 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고 싶어요. 근데 홍콩이 자본 투자 소득세가 굉장히 낮다? 그러면 자본이 그냥 순식간에 홍콩으로 쫙 가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자본소득세를 근로소득세 수준으로 올리자라고 하면 순식간에 자본이 쫙 빠져나가 버리니까 또 그렇게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이 상당히 이런 구조적인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제적인 저는 어떤 연대가 필요하다. 뭐 토빈스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긴 예. 나오는데 자본에 대한 과세 뭐 그 부분이 우리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아, 그 국가들이 연대해가지고 자본소득세를 다 같이 올려야죠. 예. 어딘가 하나 빠져나가지 못해. 예. 트럼프 시대에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어쨌든 너무 그런데 그렇습니다. 뭐 근로소득세, 노동에 대한 과세를 낮춰줘야 된다는 거는 저는 100% 찬성입니다. 네, 네. 그게 사실 그걸 통해서 여유를 좀 가처분 소득을 좀 높여줘서 그거 네. 좀 써라. 음. 그렇게 이제 뭐 지금 세금까지 그냥 잔뜩 높여주면은 쓸 돈이 어디 있겠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소득이 기반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이걸 갖다 좀 낮춰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박수 쳐야 될 일인데 그럼 뭐 지금 당장 나오는 말이 야 그럼 그것까지 또 깎아주면 그럼 부족한 세수는 어쩌라고 당장 국가가 쓸 세금도 지금 모자란다는데 그러니까 그 자본소득에 대해서 진짜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과세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그게 자본이 금방 또 빠져나간다. 뭐 그 부분도 저는 뭐 일리는 있다고 봐요. 책을 세워야죠. 어. 그런 거.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그거 무서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고 하면은 국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좀 대책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자본소득 얘기를 했는데 좋겠어요. 예. 사실 우리가 대표적인 사실 그 불로소득 그 돈을 버는 거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잖아요, 사실. 네. 이건 뭐 외국의 어떤 자본이 이동하고 이런 거하고도 상관없어. 근데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가장 그 부동산에 대한 그 과세는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하여튼 형해화시켜서 그냥 그 뼈다귀만 남겨놓고 그냥 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더 막 이걸 막 형해화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3프로 TV에서 저도 이거는 암만 제가 물론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그 세금 정책을 언급했거든요. 여기서 다주택자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얘기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죠 먼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세금 열심히 내면 되겠죠. 뭐 그것도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그래서 세율은 좀 비싸게 지금 세율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싸다고 생각하세요? 세금이- 너무 비싸세요? 글쎄요, 뭐 굳이 손대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다시 그걸 뭐 손대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는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요.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손대면 문제가 된다고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굉장히 낮춰졌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걸 그럼 지금처럼 놔둬야 되는 건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손대면은 특히 이념적인 철학을 갖고 손대면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쉽게 손대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저는 했다고 보는데요. 뭐 이것도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또 전문가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했던 수요 공급책이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한 적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게 주택의 순환 곡선에 의해 가지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집값이 오르고 그 다음에 그때 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은 보수 정부는 또 거기에 대해 집값 안정화 대책을 하고 이런 식의 순환을 탄 거 아니냐. 예. 오히려 이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이 시장 부양책 같은 이 주택 공급 정책은 중단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 안전망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기본주택처럼 공급할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할 것은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재산 목적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또 그들끼리의 시장 논리로 해결해라 라는 식의 아마 이야기가 제 생각에는 민주당 정책 파트 주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예.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부동산이 폭등을 했잖아요. 네. 사실은 그것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의 지지율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지금 예. 이제 윤석열 정권을 또 탄생시키게 만든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제는 민주당이 집권만 한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막 벌써부터 막 들썩들썩거려요. 또 폭등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이유가 저는 뭔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적인 처방을 내렸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되고 국민들한테 지금 국민들의 지지도 그렇게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다주택자들을 뭐 무조건적으로 이걸 악마화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막 이렇게 많이 물린다. 이런 관점보다는 어쨌거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택에 장기간 동안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거기에 그걸 목적으로 가는 것이지 뭐 다주택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자꾸 초점을 두다 보면은 이게 정책이 뭔가 엇나가게 되고 과거의 어떤 실정을 지금 반복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반성적 고려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꾸 건드려갖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좀 건드는 정부 개입을 좀 최소화하자. 예. 하면서 아마 방법을 저 찾자. 이야기를 좀 그 당의 정책 파트 이런 이야기 것 좀 같아요. 들었는데요. 예. 결국은 다주택자 문제를 규제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잖아요. 임대사업자인데 임대사업자가 그렇게 다주택자를 가지고 배불릴 수 없는 상황, 공공임대를 물량을 공급해버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아마 접근을 할 것 같다라고 제가 뭐 대충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우리가 말하는 그 임대사업자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투기의 네, 투기 부동산 목적으로 갖고 그 임대사업자하고 결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오피스텔이나 어떤 그 주거 취약층을 위해서 임대사업자라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이런 걸 네. 여러 채, 100채, 20채, 200채 갖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부분을 얼마든지 임대사업자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들이 마련돼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건 아파트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다주택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투기성으로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1년에 6달은 서초구에 살고 나머지 6달은 아니 나 이제 여기서 살았으니까 나머지 1년은 용산구에 있는 집에서 살아야지. 이런 사람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무조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거는 투기와 목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에 대한 누진적 적용을 오히려 높이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 맞죠? 세금 정책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개가 갸웃갸웃한다는 거예요. 네. 왜 안 건드리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투기가 목적인 사람들인데 오로지 여기서 새 임대료나 이걸 목적이 아니고 이 집값이 10억이 20억이 되길 기다리는 사람 그저 팔아버리려는 사람들이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갖다 좀 덜 내게끔 해주는 거 1주택자들도 환영합니다. 네. 왜냐?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집을 매점 매석해야 1주택자들의 집값도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집값도 올라가는 거고 이거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의 매점 매석을 강제적으로라도 해체시켜야만 하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 그 부동산 정책할 때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보유세를 상향하자라는 예.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과거 정부에서 보유세를 상향하기보다는 자꾸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갖고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뭐 예를 들면 보유세는 살짝 좀 건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 방향으로 이게 좀 정책을 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어쨌든 전체적인 그 거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은 낮춰줄 수 있다고 봐요. 네. 뭐 50억짜리 집에 살든 100억짜리 집에 살든 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욕망을 어떻게 누르겠습니까? 다만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투기가 목적인 두 채, 세 채, 10채, 20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투기가 목적이잖아요.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1년에 몇 달은 여기 살고 나머지는 저기 살고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국가가 왜 강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미쳤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처음 이제 당선됐을 때 저도 열렬한 팬이었어요. 광팬이었어요. 정말 그때 우리가 흔히 뭐 그때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1년 딱 집권 1년 때부터 제가 좀 실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1년 때 뭐가 나왔었냐면은 그때 재정개혁 특위라는 걸 그때 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100년을 가는 세금을 세제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재정개혁 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그때 시장이 얼마나 화들짝 놀랐냐면은 앞으로 호랑이 같은 세금이 나온다. 특히 종부세, 노무현 때만큼 최소한 노무현 때만큼은 두드려 맞는다. 네. 종부세 그렇게 해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다주택자들이 너도나 그때 다 집 팔았습니다. 네.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하기 직전까지 집값이 그래서 곤두박질 쳤어요. 그때 곤두박질 쳤거든요. 왜냐 다주택자들이 집을 다 파니까 정말 호랑이 같은 세금이 나온다라고 해서 근데 재정개혁특위에 그 많은 특히 기재부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여기서 그 감나라 배나라 그 토를 달았는지 막 여기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나온 그 재정개혁 특위에서 나온 세제 개편안이 호랑이는 그냥 쥐새끼만도 못한 태산명도 서일필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마저도 기재부는 알아서 고생했어. 내가 참고는 할게 하고 그냥 걷어차버렸거든요. 네. 그때 문재인 정부가 그냥 그 보고만 있었습니다. 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집값이 미치기 시작한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확실히 신호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구나. 그때부터 집값이 미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24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 한들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였거든요. 이걸 그러면 다시 제대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여튼 제가 좀 들어서 물론 제가 잘 모르는 이재명 대표가 그 말한 어떤 다른 구체적인 정책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진짜 세심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규제 이런 걸 시작을 하니까 사실 미쳐 돌아가기 시작한 게 그때 유명한 말 있잖아요. 똘똘한 한 채라고. 예, 어차피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나는 강남의 제일 비싼 아파트를 한 채 가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수도권 부동산으로 더 집중된 경향도 있기 때문에 무슨 정책을 하더라도 시장이 또 금방 거기에 허점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진짜 철저하게 다 그런 걸 차단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으면은 이 부동산 정책을 함부로 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하여튼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삶의 부동산과 그 다음에 자본으로의 부동산에 대해서 개념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나눠야죠. 네.
근데 나누는 거는 당연히 자본으로서의 부동산은 그만큼 이득을 얻는 만큼 뭐 세금 내면 되는 거고. 내면 되는 거죠. 세금 내는 거고. 그다음에 삶으로서의 부동산은 공공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뭐 그런 의견들을 당에 좀 제가 정책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그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제가 그쪽 파트에 약해가지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겁니다.